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이 거래 종결일을 하루 앞두고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이 성사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정말 집값은 안정화되고 있는 걸까요? 주민부동산에서 진단해봤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8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6% 줄어들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8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억 달러 감소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12.7% 감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선통신기기와 석유 제품, 반도체 등 수출이 부진했고 컴퓨터 주변 기기는 증가했습니다. 수출 상대국별로도 중국과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동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두 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덜 거치며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1천억 원 줄고 총 지출은 31조 4천억 원 증가해 통합 재정 수지 적자는 9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23조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상반기 110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반면 법인세는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서며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975조 7,898억 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0.14% 감소했습니다.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 현금은 90조 873억 원으로 같은 기간 3.4% 증가해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공포감이 1분기에 가장 심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계가 현금을 쌓아둔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거래 종결일을 하루 앞두고 대표이사 간 대면 협상이 성사된 건데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인수계약 무산의 명분이 될 것인지 그 시선이 엇갈립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전이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이 제안한 대표 간 대면 협상을 수용한 겁니다. 금호산업은 HDC 현산이 대면 협의를 수락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12일로 못 박았던 계약 해제 통보도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는 현산 측이 제안한 12주 실사 여부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앞서 현산의 12주 재실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지만 현산이 기간 단축을 제시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만남에는 아시아나가 2분기 약 1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산의 대면 협상 수용 목적을 두고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결국 계약 무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채권단과 금호산업은 매각 무산에 대비해 별도의 팀을 꾸리고 구주 매각 대금을 이용한 자금 운용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계약 해제 여부는 오는 12일 이후 양사 CEO 간 미팅 등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 판가름 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또 위탁 개발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7,400억 원을 들여 인천 송도에 네 번째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바이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자체 생산 비중이 높았던 바이오 제약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안정적 신약 개발과 공급을 위해 위탁 생산 CMO와 위탁 개발 CDO 의존도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매년 8% 이상 성장 중인데 이 가운데 CMO와 CDO 시장은 연 16% 이상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벌써 9건, 금액으로는 1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을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25만 6천 리터 규모의 슈퍼플랜트로 건설해 이 분야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슈퍼플랜트가 완공이 되면은 저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독으로 약 62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글로벌 바이오 CMO 챔피언으로서의 규모 경쟁력과 또 원가 경쟁력 그리고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4공장은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 생산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규모뿐 아니라 기능 면에서도 슈퍼플랜트로서의 면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개발과 생산, 공급 속도가 슈퍼스피드로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상 바이오 의약품 공장 건설과 가동 승인 획득에 50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4공장은 승인까지 36개월. 이에 앞서 2022년 말부터는 일부 시설에서 부분 생산이 가능하도록 건설도 속도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향후 제4공장 가동을 위한 고용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생산 인력 1,800여 명, 건설 인력 6,400여 명 규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약 2만 7천 명, 생산 유발 효과는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대토 보상의 테스트 베드로 삼았던 구리 갈매 역세권지구 대토 보상률이 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 보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보관이었는데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의 대토 보상률이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의 테스트베드 지구 중 하나입니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전체 토지주 680명가량 중 100명 정도만 대토 보상 협의에 응했습니다. 나머지 580명 중 현금 보상이 완료된 토지주는 280명가량, 나머지 300명 정도는 산정된 토지 보상금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다며 수용 재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목표 비율은 50%. 추후 수용 재결이 끝난 사람도 대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는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용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땅을 넘기는 협의 양도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한해 그 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오늘 감사원에 LH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최초 감정평가액으로 협의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 시 후순위로 선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LH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 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제 한 달 뒤면 풀리게 됩니다. 이를 두고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또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토론회를 열고 양측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발표 당시 정부는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6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9월 15일. 공매도 금지 규제 해제를 한 달여 앞두고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해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공매도가 허용될 경우 시장이 재차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합니다. 반대로 연장이 필요 없다는 측은 공매도가 현재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며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엇갈리는 의견에 당국은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는 13일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오는 13일 토론회가 당국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규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인 금융당국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초 공매도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 발표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미뤄지며 연구 용역을 맡은 이관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참석도 무산됐습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5G AR 글래스가 출시되며 현재 5인치 스마트폰에서 100인치 AR 화면을 보고 하반기에는 영화 킹스맨의 3D 원격 회의가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윤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G U+는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AR 글래스인 U+ 리얼 글래스를 21일 출시합니다. 소비자에 직접 5G AR 글래스를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입니다. U+ 리얼 글라스는 기존 AR 글라스의 문제점이었던 비싼 가격, 그리고 무거운 무게,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일반 고객들이 가격도 적당하고 무게도 안경 형태와 유사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서 일반 고객들도 이제 쉽게 AR 글라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만든 디바이스입니다. 안경을 쓰듯 U+ 리얼 글래스를 착용하면 눈앞에 가상 공간에 스마트폰 화면을 띄워줍니다. 일종의 나에게만 보이는 빔 프로젝터 개념으로 서비스 이용 중에도 앞을 볼 수 있고 공간이 360도라서 콘텐츠 화면을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최대 100인치까지 확장 가능해 영화, 콘서트 등을 관람할 때 몰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멀티태스킹도 가능해 최대 3개까지 앱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USB 선으로 U+ 리얼 글래스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스마트폰을 마우스 커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 리얼 글래스 가격은 69만 9천 원으로 U+ 5G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LG 벨벳은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출시하는 모델에서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LG U+는 연내 LG전자의 V50 등 사용 가능한 모델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의 AR, VR 협업 플랫폼 개발 기업 스페이셜과 손잡고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가상 회의실에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최대 10명까지 접속 가능하고 파일 자료나 동영상을 띄워 함께 볼 수도 있어 영화 킹스맨의 3D 영상 회의를 현실화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야당 그리고 업계에서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죠. 정말 집값은 안정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민간과 공공에서 내놓는 부동산 지표가 어떻게 나왔기에 이런 진단이 나온 걸까요? 부동산팀의 정창식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표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인용되는 지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한국감정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에서 내놓는 지표고요. 또 민간에서는 KB부동산 리브온과 부동산 114에서 아파트값 동향을 매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 지표들인데요. 사실 민간 지표와 공공 지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 영향이 나타나는데 시차는 조금 있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이게 맞는 말인지 지표들은 어떻게 지금 발표가 된 겁니까? 네, 이 세 곳에서 내놓는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상승폭이 줄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꾸준히 또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본격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나 공급 대책이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세를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우선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을 살펴봤더니요. 8월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인데요. 서울 아파트값은 7월 6일 이후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폭이 줄어드니까 아파트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선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즉 상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민간 발표하는 지표도 비슷했는지 어떤 흐름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보면요. 8월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39%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는데요. 이 지표도 7월 13일 이후 3주째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값이 올랐지만 기세가 꺾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 같고요. 또 다른 지표인 부동산 114 지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8월 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09%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건데요. 다만 이 지표는 6월 말부터 보면 상승폭이 줄었다 늘었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가 말랐다. 그리고 월세 전환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시장 안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시장 지표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상황이 좀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전세 가격 변동률을 먼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8월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7%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운 거고요. 이 지표로 보면 서울 전세 시장은 3주째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KB 부동산 지표는 3일 기준으로 0.21% 올랐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감정원 결과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지표는 수도권에서 전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114 지표도 확인해 보면요. 7일 기준으로 서울 전세값은 0.07% 올랐는데요. 이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0.08%에서 0.05%로 오름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은 공공지표로 보면 전세값이 불안해지고 있고 또 민간지표로만 보면 전세값이 꺾이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전세값이 향후 어떤 추세로 굳어질지는 공공과 민간지표 모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8.4 대책이 지금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기에 공급 대책 얘기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획기적 공급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기획을 대폭 늘렸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조금 냉랭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 추가되는 주택이 총 13만 2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많은 물량인데요. 다만 절반이 넘는 7만 가구가 공공 재건축 그리고 공공 재개발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치다 보니까 이 수치대로 정말 공급이 될지 미지수란 얘기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8.4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란 보고서에서 이 공공참여형 도밀 재건축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8.4 대책 공급은 절반가량인 6만 2천 가구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기대 수익을 정부가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조합의 입장은 아니고요. 일부 얘기긴 하지만 공급 부분 계획대로 공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정부의 8.4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액화 천연가스선 발주 재개에 힘입어 한국이 지난달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선박 발주량 68만 CGT 중 한국이 74%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LNG선 4척을 포함해 50만 CGT를 수주했고 중국이 14만 CGT, 일본이 3만 CGT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수주량은 중국이 374만 CGT로 1위였고 이어 한국, 일본 순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동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문화가 확산되며 유통업계 추석 선물 세트 판매에도 언택트 서비스 도입과 온라인 혜택 강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판매에 나서는 이마트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주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서 택배 발송 주소를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고객은 집에서 선물 세트를 상담 결제할 수 있고 매장에서 세트를 배송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마트는 앱을 통한 세트 구매 간편 서비스도 확대하고 모바일로 선물 배송이 가능한 기프티콘 보내기 서비스도 오픈합니다. 이달 6일 판매에 돌입한 홈플러스는 작년보다 10% 늘린 역대 최대 규모인 45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건강 관련 상품을 만 원부터 10만 원대로 폭넓게 선보입니다. 또한 비대면 쇼핑 편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하면 최대 10% 추가 할인과 카드사 중복 할인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제주도와 남해안, 전남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만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최고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 저녁에도 비가 계속돼 내일 오전까지 세찬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전남과 경북 남부는 오늘 저녁에 비가 잠시 개겠지만 전남을 비롯해 호남 지방은 밤사이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부 지방은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새벽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호남과 경북 남부, 경남 내륙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길어지는 장마로 인해 곳곳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을 텐데요. 장마가 끝날 때까지는 주변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전남과 영남, 제주도와 강원도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대구와 강릉은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남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광주가 31도, 대구 34도, 제주 33도, 강릉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대전 29도, 수원과 춘천이 31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종일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과 울진이 30도, 속초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부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가 31도, 제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잠시 쉬어가겠지만 모레부터 주말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